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싸울 테면 얼마든지 싸워봐요. 누가 말려요? 저도 그 집 아들 이제 사양하고 싶거든요? 저도 안 가진다고요. 이봐요. 자식들 두고 말 좀 조심합시다. 뭘 가지고 말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쪽 딸내미요. 저도 안 가집니다.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고. 누구네 집이 더 처지는지. 애초에 집이며 뭐며 다 얹어주고 결혼시키려고 했으면 그 짝들도 자기네 수준은 아는 거면서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할 짬인가요? 뭐야? 보자 하니까 이 노인네가 진짜. 나만 노인이에요? 그쪽은 나이 비슷하게 안 먹었냐고. 외관만 멀쩡하면 뭐해 속은 못되게 늙었는데. 하여간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아마 그쪽보단 내가 더 계산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 아들이 곱디 고운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을 때만 해도, 그리고 상결례장에서 안 사돈이 자기네 건물 자랑을 할 때만 해도 박영자 씨는 이런 그림을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직도 철없고 걱정되는 내 아들과 참하고 야무진 아가씨가 연을 맺고 결혼을 한다니 가슴이 벅차고 고마울 뿐이었죠. 박 씨는 본인이 유난이 아니라 모든 걸 숨긴 저쪽 집이 불구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꼴릴 것 없는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그릇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올해로 71세가 되었고 34세 된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늦둥이 외아들이라 너무 귀하게 키워서인지 집안일은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빨랫감은 던져놓기 일쑤고 직장 일 외에는 집과 축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경비원으로 박 씨 본인은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며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몇 번의 주선을 통해 아들의 결혼을 시도해봤지만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도 좀 어리고 무던하게 직장을 다니는 아가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 역시 아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 인연도 끝나버렸습니다. 박 씨는 이 녀석이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결혼할 마음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이 과연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즘 아가씨들이 좋아할지 결혼 후에도 며느리감에게도 미움받지 않을지 그런 걱정들을 하며 남의 집 자식들 결혼식에나 다니며 씁쓸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는 아들보다 2살 연상으로 깍듯하고 성격도 좋은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인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사와서 손수 과일을 깎아주고 살림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며 나를 도와 함께 주방을 떠나지 않고 주방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데리고 키운 우리 아들은 저런 걸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아가씨는 참 손도 야무지구나. 그렇게 꼼꼼하게 살림을 챙길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비록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외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 씨나 남편에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과를 이렇게 자르며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과일을 깎아주면서도 이처럼 살뜰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참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요즘 아가씨들 같지가 않고 싹싹하고 더는 볼 게 없겠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간 뒤 저녁쯤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암만 해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 좀 걱정되네. 우리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이 나이 많은 형수님 만나서 평생 기 죽어 살았던 거.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꽤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걱정해요. 요즘은 나이가 몇 살 더 많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싹싹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며느리감이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아들은 저렇게 야물딱진 아가씨를 만나야 해. 뭘 더 따져요? 그렇게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니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한다지만 나중에 아기 갖는 문제는 어쩌려고 그런데.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 녀석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며느리감을 만나는 게 좋은데 말이야. 남편은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많은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좋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기 문제야.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해봤지만 생기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요즘 누가 그렇게 애를 다 낳고 사나요?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거지. 예끼 이 녀석아.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태어나서 너랑 닮은 네 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냐? 여자 쪽에서 그런 말 하면 몰라도 남자인 네 놈이 먼저 자식 필요 없다 소리를 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들과 대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자 남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 씨는 예비 며느리가 나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결혼하는데 나이 한두 살 차이쯤이야. 나이 들어서라도 결혼하겠다는 게 얼마나 예뻐. 애기도 다들 늦게들 낳는데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화려하고 잘 차려입은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이 정도 아가씨를 만나면 장가 잘 가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게다가 이후 예비 며느리는 연락도 자주 해왔고 모든 부분에서 믿음직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준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상견례도 곧 약속 장소와 다 결정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애같고 철없게 느껴지는 아들에 비해 차분하고 어르스런 며느리의 모습이 좋게 보였습니다. 또한 아들 역시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해 보였고 예비 며느리와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떨떠름하다 끌리지 않는다고 반기를 드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보다 더 긴장한 박 씨와 남편은 미리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예비 사돈 부부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첫인상부터 당당해 보였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딸이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참 소중히 키웠지요. 예비 사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이 하나뿐이라 애지중지 키웠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건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사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여전히 마음이 시원치는 않은지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런 남편을 대신해 박 씨는 일단 분위기를 적당히 맞추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사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딸이 결혼하면 건물 4층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층에 사무실도 하나 준비할 생각이에요. 아드님께서 하실 사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어차피 그런 용도로 비워놓은 것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 4층이라뇨? 그럼 우리 아들은 그쪽 건물에서 사는 건가요? 예비 사돈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4층에서 신혼을 시작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할 겁니다. 신혼집도 결혼식도 모두 저희 집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보통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온다고 하지만 그럴 게 있나요?
정 그러시면 가전 정도만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슬쩍 쳐다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야 감사하고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만. 결혼이란 게 서두르는 게 아닌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일단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비 사도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곧장 답했습니다. 기운다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희 딸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예비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저희도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박 씨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여보. 일단 애들끼리 좋다고 하고. 그 외 조건은 다시 얘기 나누면 되겠지. 오늘은 이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 결국 분위기는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일정도 그해 안에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말이 나왔고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도 뾰루퉁했던 게 사실 상견례 때 나눈 이야기 중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처가는 은연중에 자리를 주도하며 은근히 자기네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솔직히 재력이 있다는 자체는 부럽고 대단한 일이었지만 굳이 상견례하러 와서 상가 건물 2개를 소유한 스토리를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박 씨 남편도 어딘가에 자격지심이 있어 더더욱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분이 넘어가도록 건물에 대한 자랑을 듣고 있으니 가뜩이나 예비 며느리감에 대해 나이가 걸린다던 남편은 여러모로 그 부분이 얄밉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 대화에서는 박 씨도 약간은 움찔했었답니다. 그렇게 번듯한 건물에 외동딸 하나이니 남자라면 누구든 우리 집 사위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솔직히 아빠인 내가 봐도 우리 딸 남편 자리는 탐이 날 정도예요. 자연히 나중에 장인어른네 건물 물려갖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투가 마치 우리 아들이 운 좋게 그 집과 결혼하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아들은 어떤 부분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글쎄요. 성격도 수더분해 보이고 번듯하게 직장 있고 그 정도면 됐죠. 우리가 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처가가 어디 흔하겠냐고요.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 남편의 표정은 점점 못마땅해 보였고 박 씨는 허둥지둥 다른 화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잔뜩 심통이 난 남편은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네 자랑 듣자고 왔나?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우리 영호는 뭐 아무렇게 키운 줄 아나. 누구나 고생하면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살았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괜히 아들을 대릴사위로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별로야. 그 순간 아들이 불편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릴사위라니요. 그리고 왜 자꾸 저쪽에 딴지를 걸고 뭐라고 하세요? 나 아까 진짜 민망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물건 하나를 사도 신중할 판에 결혼하는데 집도 절도 뭐고 다 있으면 끝이냐? 게다가 저렇게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데 사위랍시고 어찌 대할지를 누가 알아? 너도 좀 시간 두고 더 봐봐. 지금껏 평생 혼자 살 것처럼 지냈으면서 뭐가 그리 급하냐?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렇게 맨날 장가 가라고 노래 부르고 남의 집 아들은 벌써 결혼에 이혼에 재혼까지 했다고 들들 볶을 때는 언제고, 나는 이미 생각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결혼 조건도 좋은데 왜 그걸 갖다 딴지를 거시냐고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시한 조건이 정말 좋았거든요. 결혼식도 신혼집도 그들이 전부 알아서 해준다니 주변의 아줌마들 모임 나가서 들어봐도 지극히 평범한 박 씨 가정 형편으로 볼 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박 씨도 예비 처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조금은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는 것과 예비 며느리가 싹싹하고 성실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 혼자서라도 충분히 응원해주고 결혼을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비 처가 쪽에서는 이미 예물이며 결혼식 장소까지 다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조건도 아들에게 너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 씨도 답답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어? 조건도 나쁘지 않고 예비 며느리도 참 싹싹한 사람인데. 누가 뭐래. 근데 고민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 나는 저 녀석 장가 간다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대뜸 6개월도 안 남겨두고 결혼식장을 잡는다니 뭐 보통 놀라운 상황이어야지. 이처럼 남편은 끝까지 반대하며 아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 건물 청소 일을 다니면서 다양한 상가, 오피스,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처가의 건물도 한번 직접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게 될 환경이 어떤지, 신혼집이 들어갈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계속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박 씨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처가에서 제안한 조건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남편도 반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은 이해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 씨는 아들에게 그 건물의 주소를 물어보고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네가 살게 될 그 건물 주소 좀 알려줘라. 상가 2개 중 하나라고 했지. 거기 엄마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어. 아들은 처음엔 왜 굳이 엄마가 가냐며 조금 의아해했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뭘 굳이 미리 보러 가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박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 장가 가는 집인데 한번 봐야지. 그냥 가서 건물 상태나 환경이 어떤지 보고 올게. 아버지 설득도 좀 할 겸 말이야. 이렇게 아들이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될 건물의 상태나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남편에게도 보여주면 상황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고집쟁이 남편도 결혼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박 씨는 결심을 하고 그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서는 한번 둘러보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줄 생각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외관은 확실히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보안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죠. 이 정도면 아들이 신혼집으로 살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은 1층부터 6층까지 있었는데 1층에는 마트가 있고 2층에는 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회계 사무실이 있었고 그 외에 4, 5, 6층은 원룸과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여기서 신혼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다니는 다양한 건물들과 비교해봐도 꽤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내부도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1층에 있는 마트, 2층에 자리 잡은 학원, 3층에 있는 회계 사무실 등 안정적인 업종들이 들어서 있어 건물 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이 정도면 남편에게도 충분히 보여줄 만하다고 생각했고 예비 처가에서 아들에게 제안한 조건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박 씨는 마침 1층에 있는 마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국수가 먹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국수라도 사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트로 들어가 국수를 고르던 박 씨는 그때 우연히 마트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손녀 오면 주려고 사탕 챙겨놨어. 당신이 워낙 귀여워하니 나도 챙겨놓게 되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고 그러면서 무심히 양념 종류를 고르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온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좀 귀여워야지. 제 엄마보다는 자기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볼이 통통해. 그래. 근데 당신 여기 건물주가 손녀 데리고 마실 다닐 때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손녀 없이 혼자 왔을 때 가게 얘기를 좀 하자고.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녀? 건물주? 이게 무슨 말이지? 박 씨가 생각하는 선에서 여기 건물주인은 본인의 예비처가 부부였고 그런 부부에게 손녀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을 리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단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양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는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 주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녀 데리고 다닐 때 얘기하긴 그렇고 나중에 건물주 혼자 왔을 때 가게 얘기를 좀 해야겠어. 주차장이랑 좀 손봐달라고 말이야. 순간 박 씨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건물주인 예비 처가에서 자식은 하나뿐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고 계속해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자기네 차들은 편하게 대놓고 혼자 사는 딸내미도 차 번듯하게 두니 여기는 맨날 주차 전쟁이잖아. 라는 말에 박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혼자 사는 딸? 설마 예비 며느리 말하는 건가? 점점 더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집 손녀가 귀여우니까 크게 말 안 하고 참긴 하는데 할 말은 해야지. 아무튼 근데 당신이 봐도 그 딸내미는 남편이 없는 것 같지? 이 말에 박 씨는 마치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딸내미인데 남편이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했다는 건가? 박 씨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불쾌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도 그래 보여서 얘기 안 했어. 박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인데 손녀가 있다니 그럼 그 딸이 낳은 자식이랄 건데 남편이 없다니 이게 도통 무슨 소리야? 그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했고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단 말이야. 박 씨는 하나부터 10까지 차분히 늘어놓으며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고 이게 맞춰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보내준 이 주소대로 건물이 맞았고 그 주인은 예비처가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가족사를 이런 식으로 듣게 된다는 자체도 믿을 수 없었고 이때 심한 두통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예비처가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불쾌함은 이제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뭔가 감춰진 진실을 맞닥뜨렸다는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박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속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여전히 복잡한 속을 떠안고 있다가 남편이 잠든 후에야 조용히 아들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말이야. 그 아가씨 정말 외동딸 맞아? 형제 자매 없는 거 확실하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말했잖아. 외동이라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했는데. 그건 왜 물어? 박 씨는 불안한 얼굴로 다시 한 번 되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오늘 네가 알려준 그 상가에 들려봤는데 그 건물 1층 마트에서 얘기를 들었어. 거기 건물주 얘기를 하던데 그 집에 손녀가 있고 그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는 거야. 뭐라고? 아이, 그래.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 모르는 거 있나 해서. 아들은 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숨을 깊게 내쉬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고 박 씨도 이내 그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확실히 들었어. 나도 믿기지 않아서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 이건 좀 심각한 상황 같아서 너랑 꼭 얘기를 해야겠더라. 그런데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엄마,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도 못한 채 아들의 입을 바라보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설명해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망설이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랑 이 사람. 만남부터 정말 좋았어. 근데
나는 결혼을 한 번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박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었다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엄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박 씨도 덩달아 더 답답해졌습니다. 똑바로 설명해봐. 무슨 얘기냐고. 박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그치듯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결국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성격 차이로 3, 4개월 정도만 살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그럼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거야? 박 씨는 어이가 없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나도 당황했지만 이 사람과 너무 잘 맞았고 모든 조건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 나중에 안정되면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 아들의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어이가 없었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걸 나중에 말할 거였다고? 내가 생각하는 안정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참지 못하고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녀석아? 내 엄마 아버지 뒷목 잡는 거 생각도 안 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박 씨를 바라봤지만 그 순간에도 박 씨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 자식 여부였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이어갔습니다. 나한테는 아이가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리는 게 좋겠냐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 말 들어보니 아이가 있다는 거야.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해졌습니다. 아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박 씨를 쳐다보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박 씨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예비 며느리와 그 집안이 우리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진짜 결혼할 거야? 그 집 얘기 들어보니 손녀가 꽤 크다던데 너 그만한 애 아빠 될 준비가 돼 있냐? 이제 보니 다 지원해준다는 것도 애 아빠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박 씨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어요, 엄마. 결혼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애를 키운다는 게 너무 부담돼요. 게다가 나는 이 부분은 전혀 몰랐어. 왜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긴 거지? 결국 박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예비 처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결혼은 모르겠다고 선언했는데 예비 처가는 뻔뻔하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장 다 예약했고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 정말 잘 살 수 있을 건데 손녀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 그냥 덮고 지나갑시다. 절대 안 된다고 박 씨가 난리를 치고 화를 내자 이제 안 사도는 말을 에둘러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딸이 한 번 다녀온 거야 당연히 그쪽에서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이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게 말이 돼요? 알긴 뭘 알아요?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상견례 자리 나가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외동딸이라고 다들 그쪽 집 사위 되고 싶어 했다. 이런 조건이 어딨냐면서 초혼인 척 했잖아요. 누가 그걸 재혼하는 집이라고 알아듣냐고요? 그러자 안사도는 같이 따지면서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요? 나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외동딸 맞고 이전 사위도 우리 집 사위 되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낸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다고요.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쪽도 그렇게 우리 성에 차는 건 아니에요. 박 씨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쪽 아드님 학력이나 경제력, 집안을 봐도 우리 집 같은 처가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건물도 다녀가셨다니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반 집에서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말란 얘기죠.
손녀도 우리가 다 데리고 키울 거고 그쪽에 부담 안 줄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하지만 박 씨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내 엄마가 키웠다고 하더니 갑자기 새 결혼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아이 진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성의를 보였고 싫으면 말아요. 그쪽 집에서 이런 조건을 어디서 또 만날 줄 알아요. 우리 딸이 결혼 안 했고 애 없었으면 그쪽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박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분노하며 그것 봐라, 내가 이상하다 하지 않았냐 하면서 결국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아들을 통해 파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강경하게 말했죠. 네가 이 상황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그 집 가서 대릴사위로 남의 애 키우면서 그 집 아들처럼 살아라. 평생 너랑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많은 것을 느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대로 예비 처가에서는 뻔뻔하게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예약 비용, 그리고 아들에게 주겠다던 사무실 세입자를 받지 않은 것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울음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 며느리를 통해 전달되었고 그 깍듯하고 똑 떨어지게 굴던 며느리 역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파혼으로 너무 상처를 입어서 저도 식음을 전폐한 상태고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해하시고 알아누우셨어요. 모든 걸 배상받고 싶네요. 이처럼 예비 처가는 우리 쪽에서 멋대로 결혼을 취소한 탓에 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물어내라니 우리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끝까지 가보죠. 지들이 잘 살면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 하나? 아주 괘씸한 종자들이네. 박 씨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비 처가에서 결혼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려 했어요. 그게 드러나서 결국 파혼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결혼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받을 배상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중대한 사항인 자녀 존재를 숨긴 건 결혼 계약에 큰 하자가 된 겁니다. 결혼이라는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보이니 이 결혼을 취소하거나 파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들의 은폐 행위 때문에 파탄이 난 만큼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물 준비, 결혼식 예약 등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청구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배상 청구할 근거가 더 강합니다. 박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를 예비처가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 결혼 준비를 다 했고 우리는 돈 들어간 게 없죠. 그러니 이대로 끝내면 되겠지만 만약 더 걸고 넘어진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박 씨는 이어서 따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큰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딸 소중하고 이 집 사위 될 사람은 복 받은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돈 좀 있다고 벅벅거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면 저도 할 수 있는 한 법으로 싸워볼 거예요. 참네.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싸울 테면 얼마든지 싸워봐요. 누가 말려요? 저도 그 집 아들 이제 사양하고 싶거든요. 저도 안 가진다고요. 이봐요. 자식들 두고 말 좀 조심합시다. 뭘 가지고 말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쪽 상처받을까 말 안 했는데 한번 다녀오고 자식 있는 것도 숨긴 며느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가집니다. 집이며 뭐며 다 얹어주고 결혼시키려고 했으면 그 짝들도 자기네 수준은 아는 거면서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할 짬인가요? 보자 하니까 이 노인네가 진짜. 나만 노인이에요? 그쪽은 나이 비슷하게 안 먹었냐고. 외관만 멀쩡하면 뭐해 속은 못되게 늙었는데. 하여간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아마 그쪽보단 내가 더 계산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안사돈은 화가 나선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일단 입을 다문 상태였습니다. 우린 잃을 게 없지만 그쪽은 소위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다녀온 자식 상대 쪽에 숨기고 몰래 재혼시키려고 했던 것 여기저기 소문나면 그 좋은 건물이며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외동딸한테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말 많은 건물에 말 많은 예비 처가까지 누가 장가가려고 하겠냐고요? 뭐야, 진짜?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뭘 안다고? 정말 소중하고 지키고 싶다면 그 넘치는 부하 안 어울리는 역겨운 짓은 좀 그만하시는 게 좋겠네요. 나도 건물 청소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보니 말 돌고 도는 거 보통 무서운 거 아니던데요. 하여간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조용히 지나가자고요. 그런데도 난리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뭘 어쩔 건데요? 나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 아들과 우리 집 두고 모욕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만 우리한테 돈 갖고 윽박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사돈은 씩씩거리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작작해야지. 들어주니까 아주 끝도 모르고 말을 뱉네. 지금 윽박 지르는 거예요? 두고 봐요. 나 지금 들은 얘기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악을 쓰며 전화를 끊어버린 안사돈은 절대 가만 있지 않겠다더니 그냥 가만 있는 걸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며느리 쪽에서 조용히 파혼 의사를 전해왔고 아무것도 없이 남녀 둘이 서로 연락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말을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내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변호사까지 언급하니 현실을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큰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엮이기 싫었을 테니 더 이상 나서지 않았던 듯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 파혼 문제고 그들 처음 계획도 남의 집 아들을 데릴 사위로 만들어 자기들 손녀 키워줄 말 잘 듣는 새 아빠로 삼을 생각이었으니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겠죠. 그렇게 모든 관계는 깔끔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아들은 자기 커리어에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 겪고 나서 나 진짜 벼랑 끝을 오간 기분이었어. 다시는 이런 꼴 당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능력을 키울 거고 빠르게 돈 모아서 제자리도 잡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들이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자신이 원하던 작은 사무공간을 얻어서 본업과 병행하며 일을 잘해 나가고 있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예비 처가의 상황은 우연히 차로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 1층 마트도 비어있고 3층도 공실이더군요. 건물 사정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지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만약 그 집에 들어갔어도 고생이었겠네. 저렇게 층별로 공실이 난 걸 보니 저기도 건물에 대해 걱정이 없진 않을 거야. 그러네. 근데 알게 뭐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엄마. 그렇게 박신의 가족은 큰 생채기를 하나 겪었지만 제각기 할 일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